31번 한반도와 관련한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국들끼리 논의하는 현상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한국을 우회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미국 대통령이 한번 2017년 11월 방한 때 절대 한국을 그렇게 우회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코리아 패싱을 잠재웠던 그런 용어. 그 다음 제 32번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전시 작전 통제권.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제 33번 전쟁이나 학살, 비극적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 예를 들어서 뭐 상당히 막 비극적 역사적 그 장소나 이런 곳을 탐방, 약간 역사 탐방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요. 다크, 좀 어둡다 이러는 거죠. 투어리즘, 여행 이런 뜻을 따서 역사 교훈 여행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다크 투어리즘. 그 다음 제 34번 일본 정부가 외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한다. 목록이니까 리스트겠죠, 그죠? 백지처럼 뽀얗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다. 화이트 리스트예요. 그래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을 좀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좀 안 좋게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한 내용이죠. 그 다음 제 35번 국가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식 명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고 이것을 약자를 줄여서 지소미아라고 부릅니다. 지소미아. 협정 효력기간은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 자체가 그렇게 막 강력한 협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양쪽 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2019년 8월 24일 우리가 연장을 종료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종료되는 시점은 아마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최근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 일본어로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다 해서 신풍이라고 부르죠. 신풍. 가미카제, 뭐 카미카제, 가미가제. 그래서 일본군들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습격할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해서 그 진주만까지 가는 연료만 넣고 출발을 했으면은 막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미군 군함에 가서 때려박아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는 일종의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 신풍이다. 어떤 그런 어떤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해서 가미가제 특공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풍. 그 다음 제 37번 미국 대통령과 선거자들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사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요, 원래 미국은 정부통례제이기 때문에 부통령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부통령이 자동으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요직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 죽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내각의 강요, 즉 장관들 중에 한 명을 지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한 거죠. 테러나 이런 걸로부터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정생존자 제도예요. 이게 지정생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서열과 상관없이 랜덤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번에 랜덤으로 지명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옆에 핵가방을 든 이제 풋볼, 그 가방을 풋볼이라고 하는데 핵가방을 든 그 참모가 옆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그 강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직은 아니에요. 대부분 뭐 농림부 장관, 뭐 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 주로. 그러니까 좀 인사이드라기보다는 약간 아웃사이드에 있는 강요들을 지정 생존자로 지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대처하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법률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 쪽. 당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체류 중인 곳의 기준으로 법을 적용받는다. 이게 속지주의예요. 우리 지난 정치편에서도 한번 간략하게 했었는데, 속지주의는 기본 패러다임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기본 속지주의의 대원칙이 되는 거죠. 속인주의는 지난번에 또 설명을 했으니까 형법이나 이런 특수한 국적법이나 이런 쪽에는 속인주의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불문법의 일종이다. 불문법. 여러분들 불문법이 뭐죠?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다. 이룰성,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불문이라는 뜻은 문서가 없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말로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불문법은 주로 어느 국가들이 주로 발전을 했을까요? 영미법계. 성문법은요, 어느 국가들이 발전을 하죠? 대륙법계. 여러분들 대륙법계는 정착문화예요, 이동문화예요? 정착문화.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형성되어 있는. 영미법계는 내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원래 영국이 여러분들 내 노략질하고 뭐 그런 쪽이에요. 밑에 확인해 보면. 이 사람들은 말로 약속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어제 그거 준다 했다 아이가. 이런 약속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약속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동문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분권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이런 뭐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이 불문법은 잘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은 자치경찰제를 지금도 먼저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중앙경찰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법 체계가 이쪽은 주로 판례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판례라는 뜻은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재판을 한 선례가 있다. 그러면 그 사건과 유사하다면 똑같은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판례법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게 되고, 이쪽 성문법 쪽은요, 성문법을 중심으로 그 법 조문을 해석하는데 주로 발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와 불문법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불문이라는 뜻은 문서로 따로 정해놓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공동생활에서 인정하고 지켜야 할 도리로 선량한 풍속, 사회 통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 보면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의 법률로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판사의 조리에 의한다. 이게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리. 이치. 판사의 자신의 사회 통념이라든지 선량한 풍속,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어떤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조리입니다. 맨 마지막 법적 근거가 조리예요. 그럼 왜 조리라는 제도를 그러면은 법에 넣어놨냐? 그 이유는 우리 헌법상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해가지고 3심 제도를 채택하는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을 내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청구가 들어왔으면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유죄 아니면 무죄, 아니면은 법이 없으면은 조리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리를
인정을 합니다. 저게 불문법이지만 우리 민법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 빈칸에는 조리라고 적으셔야 돼요. 조리. 그 다음 제 3번. 개정되어 적용되는 익산시의 조례가 법률의 내용과 상충이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의 어떤 원칙에 따라야 되느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정치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규칙은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조례는 명령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명령은 법률을 위반해서 안 되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여러분들 배 타는 선언은 배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요. 속인주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언법에 보면 선장이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선장이 바로 특별법, 선언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선언이라는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법이라는 거는요,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되는 법률.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특별한 그 사람들만 적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특정한 행위만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쉽게 생각하면 특정인들만 적용되는 법률. 선언법이다 그러면 그건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위법 우선의 조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신법 우선의 원칙. 새로 개정된 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신법. 형법일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법이 기존에 있는 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이후에 새로운 강화되는 법이 생기잖아요. 아직 재판 중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을 안 시킵니다. 불리하게 적용된다 해서. 일반적으로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 일반적인 원칙들이에요. 그냥 법원칙들. 자, 그 다음 제 4번에 그 아래 보기들을 통해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구분하시오. 금방 제가 뭐라 했죠. 법률,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서로 다 돼 있죠. 문서. 그런데 판례, 관습, 조리 이런 것들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문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요,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일반적으로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판례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판례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1심 법원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이런 경우의 사건은 B가 승소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또 분쟁이 붙어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온다면 똑같이 이런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면 판례에 근거를 해서 미리 이런 것들은 이런 판결이 나니까 내가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다. 소송 남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판례를 정착시키면.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이 판례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밑에 있는 지방법원의 판사가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대법관들은 한 20, 30년 정도 막 그 법원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성장한 그런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는데, 아주 정신적으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그리고 신빙 판사가 그거를 때린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질서가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판례법을 현실적으로 좀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 최근의 어떤 법문화다, 이런 안정성. 하지만 명확하게 법적으로는 성문법 하에서는 판례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제 5번, 세계 3대 법전 로마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로마법 대전, 로마법 대전,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이 편찬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로 성문화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의 법전이란 것 자체가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에 8조 편법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고조선에 8조 편법이 이게 문자로 이렇게 적혀 가지고 발견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국가가 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쉽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요, 실제로 비슷해요. 함무라비 법전하고. 뭐 훔친 사람은 뭐 사형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뭐 노예로 팔고, 그 집에 노예로 팔고, 하여튼 뭐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있으면은 참 대단한 건데 저게 없어요. 기록만 남아있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우리가 탈리오 원칙이라고 해요. 탈리오 원칙. 이것도 체크해 두십시오. 탈리오 원칙. 이 탈리오 원칙은 가해자가 고통을 당한 만큼 피해자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1년만 살다 나온다. 그러면 그게 누구나 다 많이 묻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고통받는 만큼 가해자도 고통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게 좀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탈리오 원칙이라고 해요, 저거를. 자, 그 다음 제 6번,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장하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을 우리는 형법의 최대 원칙,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란 뜻은 죄라고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서는 처벌할 수 없다. 즉 형벌을 줄 수 없다. 즉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벌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았죠, 과거에. 그런 것들이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형 법정주의의 몇 가지 또 원칙들을 한번 소급표 금지의 원칙.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이춘재 씨 있죠, 그죠? 과거의 범죄가 더 드러났죠? 그런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해요. 그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그거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과거로 소급시켜서 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춘재 씨 사건은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공소시효 제도 문제. 그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면은 죄를 처벌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소급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들. 그 다음 째 관습형법 금지, 뭐 이런 거. 관습형법 금지.
예를 들어서 관행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형의 재산을 뺏어 갔다거나 이러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동네에서 돌을 던져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우디 저런 데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거 큰일 납니다. 사우디 저는 아랍 이슬람 쪽은요 아직까지도 그런 법이 있어요. 그 관습형법이거든요. 일종의 그 동네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관행적으로 있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또 저런 것도 없잖아요. 곤장 사람 잡아가지고 곤장 100대 치고 풀어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말레이시아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이 적어도 그 조심해야 돼요. 그 100대 맞으면 죽습니다. 곤장 100대 맞으면. 어떻게 죽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끙끙 앓다가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현대의학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수혈을 하고 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죽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엄격하게 법리를 해석합니다. 법 조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지 확대 해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유추해석 금지라는 말은 그 제목을 막 확대해 가지고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요거를 좀 보충하는 또 의미가 명확성의 원칙. 명확하게 누구나 다 이 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제형법정주의의 기본 하위 원칙들이다. 이런 것들을 위배하게 되면 제형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정해놔야 사람들이 이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제7번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여러분들은 거기 사자가 있습니까? 형님 소송으로 돼 있어요. 거기 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호적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법률을 주로 나눌 때 용어가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용어들을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용어입니다. 용어. 이게 현실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주로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이런 거는 청구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청구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절차법은 이런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절차를 규율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민사로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야 되냐? 그럼 소송법들은 전부 다 절차법들이에요. 그러면 그 헌법, 형법, 민법, 상법은 전부 다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호적법도 전부 다 절차법입니다. 호적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에다가 이걸 개명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인, 호적 재판도 합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야는 원래 그 몇 년생인데 뭐 1년 꾸리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아가 그 자기 동년배들보다 더 좀 학교도 빨리 늦게 가고 이랬습니다. 바꿔주이소. 그게 이제 호적법. 주민등록 번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뭐 얘 이름이 자꾸 그 뭐 홍길동이라고 돼서 맨날 그 사례를 얘기할 때 홍길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홍길동을 딴 걸로 좀 바꿔주이소. 뭐 이렇게 재판했다. 그럼 그동안에 학교 다니면서 고충이 많았겠다 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호적법이에요. 절차를 규정하는 법들입니다. 그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 제8번 형법상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 14세 전부 다 만입니다. 생년월일 앞자리 14세. 형사 미성년자의 뜻은요, 14세 미만인 자는
국가의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들이 질 수 있겠죠. 법정 대리인이니까.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는 몇 살이죠? 예? 미성년자는 몇 세예요? 여러분들 19세라 하면 틀린 답이에요. 19세 미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 19세 미만입니다. 하루라도 생일 안 지났으면 미성년자입니다. 19세가 지나야 돼요. 원래는 20세였는데 지금은 19세로 바뀌었어요. 민법 개정을 했죠. 19세로. 그러면서 투표권도 지금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투표권 인정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제 9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하는 손해만큼 가해자도 당하게 하는 보복의 원칙은 탄리오 원칙이다.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제 10번. 공법과 사법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우리는 중간에 있어서 사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공법과 사법이 있어요. 공법이라는 거는요, 공공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권력의 행사. 즉, 예를 드는 거죠. 정부와 개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법 계약이라고 봐야 돼요. 정부와 개인이. 국가 공권력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법은 사인 간의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 되는 거죠. 민법. 그러면 우리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행정법. 근데 행정법은 엄밀히 따지면 단일 법률은 없거든요. 행정법은. 예를 들어서 뭐 행정소송법, 뭐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검찰청법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법이에요. 공법.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어떤 법률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절충되어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충을 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 대기업들이 거래를 하는데 횡포를 부린다. 갑질, 막 물건 강매시키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개인 간의 문제입니까? 개인 간의 문제가 맞죠. 하지만 그런 행태들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랬을 때 공정거래법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동법 뭐 이런 거. 노동법이란 단일 법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이런 기타 경제법들 이런 것들, 또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최근에는 사회법의 중요성이 자꾸 강화되고 있죠. 그 다음 제 11번. 다른 사람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우선 배상한 후 나중에 가해자에게 이걸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무슨 권리라고 하는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와 B와 C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라고 할까요? 정부. 여기는 공무원, 개인 이렇게 있는데 딱합했어요. 거의 막 짙어졌어요. 전치 8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합의금이 3천만 원, 3천만 원. 치료비까지 다 합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 돈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사용자 책임이 있지 않냐?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있죠.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으니까 A가 B를 대신해서 C에게 3천을 줘요. 그러면 얘 둘의 문제는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죠. 일단락이 됐죠. 그런 다음에
야 3천만 원 내놔. 우리가 대신 줬으니까. 너 월급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간다. 그러면 30개월 가는 거죠. 요런 걸 우리는, 요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구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상권. 구상권. 대신해서 내가 돈을 갚아줬으니까 니한테 내가 대신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A와 C가 이제 B와 A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원래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A가 B를 대신해서 C에게 갚는다는 걸 C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 사실을 B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얘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돈을 받았다. B를 대신해서 A한테 돈을 받았다. 이걸 이제 쭉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걸 종이를 근거로 해서 네가 나한테 갚아라. 통지를 해줬으니까 구상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구상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C는 B한테 자기가 뚜디기 맞았으니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이 청구권을 구상권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돈을 A가 B한테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A는 엄밀히 따지면 B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죠. A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잖아요. 법률상. 그냥 B가 직접적으로 A한테 손해를 끼치기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C가 B한테 있는 건데, 얘를 이름을 구상권이라고 바꿔서 A가 B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아, 이거 쉬운 건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야, 얘 대신에 내가 뭐 갚아줄게. 현금이 이 친구가 없다라고 해서, 현금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갚아줄게. 야, 대신에 너 다음에 내 만나면 만 원 더. 이렇게 하는 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자, 다음은 12번 문제. 법원의 판결이 반복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을 판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 판사들의 판결이 계속 반복되면 판례가 또 생기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그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때리는 경우로 흘러가는 걸 우리는 판례법이라고 하고, 판례법은 대부분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미법계죠. 호주는 어디의 식민지죠? 영국. 캐나다는 영국에서도 많이 왔고 프랑스에서도 많이 왔고 이주를 많이 했죠. 캐나다 쪽으로. 그래서 뭐 양쪽 다 하여튼 그렇고, 13번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됐기 때문에 민정헌법 개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개정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성헌법이에요. 경성, 딱딱할 경, 딱딱하게 성 이루어져 있는 헌법이다. 헌법 개정이 쉬운 경우를 우리는 연성헌법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울 연을 써서 부드럽게 개정이 된다. 쉽게 개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성. 문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이다, 성문법이다. 성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두시고, 다음은 14번.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로 땡땡땡은 신체의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정치의 자유를 얘기한다. 이런 그 경우를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권인데요. 우리 헌법에는 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뭐 대통령에 출마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다음 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뭐 청구권들, 뭐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청구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권. 아, 이거 애매하게 적었어. 사회권. 이런 권리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이다. 휴먼 라이트,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 요게 헌법은 헌법 총설이 있어요. 헌법 총설이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째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론을, 통치구조,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예를 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상권 분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 뒤쪽에 이제 쭉 행정기관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게 우리 기본권이 이제 요거죠. 그 중에서도 다른 권리들은 뭐 무난한데,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생존권이라고 부릅니다. 생존권. 그래서 자유권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을 누가 봤다 안 봤다, 국가가 봤다 안 봤다, 국가가 봤다, 그럼 그건 사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는 정보통신 감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법하게 되고 체포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해요. 여러분들 이사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고.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건 자유다. 종교의 자유. 정치나 사상, 양심, 이런 것들, 양심의 자유. 다 자유예요. 국가가 이걸 개입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정치 파트에서 조금 이야기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헌법 정신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대한민국 현실과 헌법과 좀 이렇게 충돌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도입을 해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면 사회권은 뭐냐? 이거 반대죠.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노동상권. 노동상권은 사회권, 생존권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노동상권,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권리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안 해주면 이게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권으로 봐요.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 근로감독관을 내보내가지고 단속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은 이런 차이가 있다. 국가에서 일체 개입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국가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은 뭐라고 하죠? 유권해석. 그 국가기관이 그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해석이다.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는 유권해석의 권한이 노동부에 있는 거고, 각 부가 다 있어요. 일종의 이걸 행정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행정 각 부에서 해석을 내려놓는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그 사람들이 애초에 법조인들은 아니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을 할 때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다 그거를 행정해석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또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제처가 있는 거예요. 법제처. 근데 그 행정해석이나 유권해석은, 그러니까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도 유권해석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행정해석은 법적 권한이 없어요. 행정해석은. 왜냐하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최종적인 해석적 권한이 있고, 나머지 행정해석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예를 들어서 소송을 과하게 남발한다거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 해당 부서가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번 청원은 땡땡으로 해야 한다. 한 사람이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 제출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청원은 뭘로 하게 돼 있을까요? 법에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청원을 넣을 수 있습니까? 예? 인터넷으로 넣어가지고 출력을 해서 제출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청원을 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청와대 게시판 이런 데 비슷하게 청원 내잖아요.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전자문서로 인식을 해요. 전자문서는 합법입니다. 종이를 낭비를 줄이자. 합법적으로 봐요. 전자문서. 그럼 한 가지, 종이로 내기는 내는데 팩스를 보내서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까? 팩스로 청원을 접수할 수 있어요. 출력이 종이로 되니까 여러분들 사인도 나오고. 팩스는 전자문서로 봅니다. 팩스도 원래는 팩시밀리 들어봤어요? 팩시밀리 줄여서 팩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자문서예요. 전자문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컴퓨터로 막 팩스를 이렇게 탁 보내면 저쪽에서 전자통신 해가지고 저쪽에서 다시 뱉어낼 거 아니에요. 팩시밀리에서. 그죠? 뱉어내면 그게 전자문서로 가중합니다. 그 전자문서는 합법이에요. 전부 다. 문서로 봅니다. 전자문서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음주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전자문서로 다 제출을 합니다. 실제 우편으로 이런 거는 증거 자료로만 우편으로 보내지 거의 다 전자문서로 다 해요. 17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도서라는 말은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 붙어 있는 섬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찰권이 성립해요. 재판 이런 거 적용됩니까? 당장 안 되죠. 그래서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을 우리 헌법에서는 뭐 어떤 지역으로 볼까요? 북한은. 여러분들 북한은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요, 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북한은 한반도 아니에요? 한반도 맞죠? 북한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단지 실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이 개성에서 북한 사람 한 명 치였어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이 들어가서 보험 처리를 하고 나왔어요. 실제 사건이 있어요. 근데 현대해상이 들어가서 보험 처리를 한 기준은 그 자동차가 현대해상에 보험을 든 거예요. 그 현대해상이 자기네들 보니까 북한은 외국 아니야?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생긴 것만 법으로 처벌이 되는데 보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북한은 어쨌거나 근데 북한에서 보상 처리해라 이렇게 되니까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돈을 많이 줬는데 그 돈이 유족들한테 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는 없어요. 유족들한테 제대로 갔는지. 그때 돈이 꽤 지급됐습니다. 하여튼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북한을 무슨 지역으로 보냐? 헌법에서는요 미수복 지역이라고 해요. 북한을 미수복 지역. 아직 회복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복 지역에 있는 김정은이나 이런 정권은 괴뢰 정권이라고 봐요. 괴뢰 정부. 괴뢰 정부. 괴뢰 정부 들어봤어요? 괴뢰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수복 지역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다른 정부가 하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괴뢰 정부라는 뜻이에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괴뢰 정부예요. 우리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관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우리 순수 이론적인 대한민국의 법체계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북한은 일종의 미수복 지역의 괴뢰 정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국. 쉽게 얘기하면 저
이라크나 저런 데 보면 저 이슬람 국가 IS 이런 느낌이에요. 탈레반 이런 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런 어떤 느낌들. 그냥 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현실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제 18번 1919년에 제정된 현대헌법의 가장 전형인 뿌리, 현대 모든 국가들이 이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도 이 18번에 이 독일 공화국의 헌법을 뺏긴 겁니다. 한 70%? 나머지 30%는 또 딴 걸 또 뺏겼어요. 좋은 거, 그때 당시에. 그게 바로 1919년. 1919년이면 어떤 날이죠? 3.1절 100주년. 이런 해에 일본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규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그 일본은 단 한 번도 한국을 무시 안 한 적이 없어요. 무시 안 한 적이. 항상 무시했습니다. 그 놈들은. 그래서 이거 100주년이다. 그래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헌법이 전 세계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이 바이마르 헌법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독일은요, 통일된 지가 100년도 거의 안 됐습니다. 독일 통일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독일 역사 짧습니다. 독일은 원래 300개의 조그만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한 영주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독일에 가면 가문의 휘장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푸조 이거 봤어요? 이거 그게 이제 걔네들 가문을 상징하는 그 휘장들이에요. 휘장. 그런 것들이 원래 그 독일이 300개.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외 이렇게 동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런 의문이 안 됩니까? 와, 이놈의 왕자들이 왜 이리 많지? 뭐 이런 거. 공주들이 왜 이리 많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 롱롱어고 오래전 예전에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살았다, 뭐 공주가 살았다. 와, 이놈의 왕자 공주들이 왜 이리 많지? 그 독일 전에 300개 조그만한 영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프로이센이라는 이 공화국이 있었는데, 프로이센 공화국, 이 코딱지만해요. 아주 쫓겨내요. 코딱지만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김해 정도 되는, 김해 정도 되는 프로이센이라는 공화국이 철이 많이 났어요. 철강. 그래서 얘네들이 최초로 병장기 무기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탱크를 개발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을 발발해서 독일군에서 탱크를 등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탱크라는 걸 전차를 본 적이 있다 없다, 기존의 사람들은 본 적이 없죠.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속수무책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탱크 끌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전쟁하기 편한 거죠. 세계 1차 세계대전. 그 독일이 프로이센에서 이 철강이 많이 나니까 이 코딱지만한 이 국가가 나머지 독일을 전부 다 통폐합시키면서 통일을 시킵니다. 이때 통일시킨 사람이 바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그 독일의 또 화폐가 마르크, 이런 표현도 써요. 마르크. 이 사람이 통일을 시켜가지고 선포한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얘네들이 또 막 버티고 확장하고,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해안 쪽에 있다가 자꾸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나중에 독일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을 선포했다가 나중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또 이렇게 바이마르 공화국 이름 완전 없애고 이제 독일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라는 조그마한 국가가 이렇게 더 큰 나라들을 다 300개 국가를 다 통폐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전차를 개발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독일이 그래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바이마르 공화국.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 헌법을,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근대, 그러니까 현대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 19번 헌법의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에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이 된다. 제안을 한다는 뜻이에요.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그리고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개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의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의결. 개정합시다가 최종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러면은 과반수, 국민들의 과반수가 넘게 되면 그 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태우 정부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 노태우 때가 6공화국이잖아요. 전두환 때가 5공화국. 그리고 박정희 때가 3, 4공화국이에요. 이 공화국을 이승만 때 1공화국, 윤보선 때 2공화국. 이런 공화국의 기준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을 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시점이 바로 새로운 공화정이 도입된 걸로 봐요. 그러면 우리는 노태우 때 직선제 우리 개헌 한번 했었죠. 그 개헌이 6차 개헌이거든요. 그 직선제 개헌을 한 시점 노태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표를 해서 헌법을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예를 들자라면 7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다 느끼고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은 휴일이 되는 거죠. 투표일이.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됐다. 자, 20번.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